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던 일정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집에 일찍 와서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원래는 미팅이 오후 5시까지 그냥 빡빡하게 잡혀 있던 날인데, 제가 UPS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지금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들, 그러니까 매장 오너들이죠. 대상으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본사에서 이제 전달할 상황이 있거나 뭐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방문을 해서 오너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정이 원래는 오늘 두 군데 매장 두 군데를 들르기로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간만에 또 즐겁게 주중에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에서 한 4, 50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던킨 도너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도넛 하나 먹고, 거기 직원들이 뭐 아주 친절합니다. 여기 동남부 시골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마저 이제 서류 작업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tor사이클 자신에게 맞는 모tor사이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확실히 이제 모tor사이클 산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금액이 작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본인의 라이딩 성향 및 스타일에 따라서 바이크를 골라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 환경 및 둘러싸고 있는 라이딩 환경을 고려해서 고르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팩터들이고요. 나머지 오늘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바이크를 살 때 되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크게 이렇게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영상은 정말 이제 바이크를 처음 고르시는 분들이라든가, 내가 아직 초보라서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는 해야 되겠기에 첨언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아마 뭐 짧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저번째 1번, 2번 카테고리에 의해서 오늘 이제 3번으로 할게요. 자, 세 번째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이제 신체 능력입니다. 신체 능력이라고 하면 뭐 사실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키, 몸무게, 그다음에 또 본인의 근력이라든가 유연성 등등 기타 등등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지적으로 어디가 뭐 몸이 안 좋다라든가 뭐 무릎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어깨가 안 좋은 분, 손목이 안 좋은 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우선 바이크를 구매하게 될 때 누구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시트 하이트인데요. 시트고죠. 시트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바이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상 뭐 1mm로 따지면 한 780mm에서 대충 한 820? 그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820mm가 넘어가면 조금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높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스티커가 낮아질수록 액세스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잃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스티커가 낮아지면 제일 먼저 잃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코너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너링이 스티커가 높아서 위에서 이렇게 푹 떨어지면서 기울이는 거와 낮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이 높은 시트에 앉았을 때 좀 더 경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린하는 작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시트고를 이제 본인의 키나 이제 다리 길이에 따라서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제 역점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 누구든지 바이크를 처음 살 때는 앉아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거든요. 이게 만만하다 아니다. 무리해서 높은 시트고의 바이크를 구매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맞는 바이크를 구매하는 게 본인이 그 라이딩을 좀 더 즐겁게 하고 쉽게 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고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몸무게가 좀 가벼울수록 좋긴 하죠, 바이크를 탈 땐,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토GP 바이크 레이서들이 되게 작습니다, 체구가. 러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그죠? 마르고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바이크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힘이 좀 부족한 바이크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남들보다 그 바이크가 좀 더 잘 나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분들은 그런 이제 바이크의 파워 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나중에 좀 후회가 덜 하실 것 같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신체 능력 중에서 근력이라든가 유연성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라이더 바이크를 오래 타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제 쇠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바이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다리 힘이죠. 이제 정차하고 세우고 할 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뭐 바이크에 그죠? 올라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를 번쩍 들어서 시트에 앉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트고가 낮을수록 좀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부위가 좀 어디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어깨라든가 특히 손목, 목이라든가 허리, 무릎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평소에 안 좋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엎드려서 타는 스타일의 스포츠바이크 쪽은 아무래도 좀 지향하는 게 본인한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게 뭐 사실 뭐 처음 한 30분 타고 1시간 타고 뭐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뭐 맨날 뭐 30분만 타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완전 뭐 CD 라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한 2시간 타기도 할 텐데 주말에는 내가 특정 부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사실은 몸이가 어디가 불편하고 통증이 오면 라이딩 자체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픈 부위에 이렇게 압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포지션의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7년 전에 스포츠 바이크를 이제 타다가 이제 스포츠 바이크를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어깨가 좀 안 좋았거든요. 어깨가 좀 안 좋았는데 무리하게 그걸 좀 탔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 1시간 넘게 타면 뭐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그렇다고 뭐 스포츠 바이크에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픈 막 이런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좀 달리다가 또 트로틀 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릎 그 조인트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역시 스포츠 바이크 같이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90도 안쪽으로 굽혀지는 그런 바이크를 타시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아실 테니까 잘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될 텐데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정말 바이크를 신중하게 고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말씀드리기가 좀 살짝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본인의 그 라이딩 스킬 및 역량에 따른 바이크를 골라야 한다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예로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중년 남성들이 평생 바이크를 안 타다가,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나도 평생의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 모터사이클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쵸, 위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이크를 사시면은 막 제일 크고 무거운 거,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걸 좀 선호를 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뭐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데 왜 크고 멋있고 막 웅장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이크가 몸에 익숙하지 않고 바이크의 이제 그 거동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큰 바이크를 타다 보면, 물론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타면 되긴 됩니다만, 일단 물리적으로 바이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바이크들보다는 조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속도를 내서 달릴 때는 문제가 없죠. 달리는 바이크는 안 넘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아주 저속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게러지라든가 아니면 정차할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제꿈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바이크를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하시니까,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이크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어려운 상태에서 몇 번 그런 제꿈이라도 하게 되면 약간 자신감을 잃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이 모터사이클링이라는 게 사실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본인이 딱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내가 맘먹는 대로 내 바이크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섭기만 합니다. 그죠? 고속에서도 무섭고 저속에서도 무섭고
유턴하기도 겁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모tor사이클링에 대한 이제 재미가 아무래도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저한테 이제 조언을 얻는 분들한테는 나이를 떠나서 맨 처음에 이제 바이크를 시작하게 되면 저배기량이 좀 그렇다면은 한 중량급의 미들급의 스탠더드한 바이크를 먼저 사서 어느 정도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스탠더드 바이크라고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네이키드 바이크 있잖아요. 가장 좋은 예로 스탠더드 같이 생긴 게 뭐 트라이엄프 본네빌, 그죠? 그 다음에 혼다에서 나온 지금은 미국에서는 안 파는 것 같은데 CB 1100 있죠. 조그만 건 CB 400도 있고요, 그죠? 미국엔 CB 400이 없습니다. 그런 놈들로 바이크를 배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 스탠다드 바이크로 배우는 게 좋으냐면 가장 이름이 스탠다드 바이크잖아요. 이름처럼 그 바이크의 움직임 또한 가장 스탠다드합니다. 가장 교과서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배우는 거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근데 교재가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해가 처음부터 스포츠 바이크로 바이크를 배운다든가. 왜냐면 스포츠 바이크는 그 포지션 자체가 익스트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뭐 크루저 같은 거 있잖아요. 크루저 중에서도 막 뭡니까 막 상체가 막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상한 그러한 바이크들이 있죠. 지금은 뭐 유행이 지나서 잘 안 보입니다만 7, 80년대에는 미국에는 그런 바이크들 많았죠. 차퍼 스타일 같은 거. 그런 걸로 바이크를 배우게 된다.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 바이크의 모션 자체를 왜곡되게 배우는 거죠. 스탠다드한 모션을 못 배우고. 가장 좋은 예로 옛날에 할리를 처음 이렇게 바이크를 배우신 분들은 앞브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옛날 할리들은 앞브레이크가 안 됐거든요. 뒷브레이크가 잘 됐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무조건 뒷브레이크로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스탠다드한 바이크나 이런 투어들 혹은 이제 뭐 스포츠 바이크 이런 거는 당연히 앞브레이크가 잘 됐죠. 앞브레이킹이 주가 되는 건데 뒷브레이킹은 그냥 거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스탠다드 바이크를 처음 배웠으면 할리는 앞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바이크구나 라는 걸 아셨을 텐데 할리부터 배우고 할리만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바이크들이 다 그런 줄 아시는 거죠. 자, 그렇듯이 그 스탠다드한 바이크로 이제 처음에 바이크를 배우시면 그거를 뭐 오래 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중고 스탠다드 바이크를 하나 사서 저렴하게 한 6개월 정도만 타면 본인의 라이딩 스킬이 많이 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큰 바이크로 바꾸게 되면 큰 바이크도 조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돈도 있고 그죠? 여력도 있는데 내가 굳이 못하고 조그만 거 사.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찌됐건 그 주변에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뭐 또 라이딩 스쿨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어느 정도 라이딩 스킬을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바이크는 빨리 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빨리 안 다니더라도 효율적으로 타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 제가 어렸을 때
다행히도 처음 면허 따기 전에 그렇게 라이딩 스쿨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 인스트럭터가 하던 말이 그거예요. 바이크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뭐 레이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effective하고 safe하게 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보인데 정말 큰 게 타고 싶다. 할리 뭐 얼트라. 그러면 이제 그 스쿨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한번 배우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꼭 굳이 할리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할리 중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그 장르들이 있잖아요. 뭐 스포츠터가 너무 작고 싫다. 그렇다면 뭐 소프트웨어 기종들도 스탠다드에 가까운 모델들이 좀 있죠. 뭐 좋은 예가 팻밥 같은 경우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많이 무겁지 않고, 그 다음에 로우라이더, 특히 로우라이더 같은 경우는 스텝 포지션이 미드 포지션이라서 좀 더 스탠다드에 가깝죠. 그런 걸로 뭐 한 1, 2년 타시다가 투어로 바꾸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기의 이제 그 라이딩 스킬 기량에 따라서 선택을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스텝업하면서 단계별로 그러게 본인한테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라이딩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네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바이크를 고르시면 라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세이프한 그러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